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1942년 11월 남태평양 과달카날 섬에서는 미군 핸더슨 비행장을 탈환하려는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 제1사단이 일본군이 만들던 비행장을 뺏고 과달카날에 들어앉은 것은 1942년 8월 7일. 그 뒤로 약 3개월 동안 일본군은 과달카날의 육군 병력을 상륙시켜 공격했으나 계속 실패했습니다.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이 영상 바로 이전에 다룬 해전이 11월 12일에서부터 15일까지 벌어진 과달카날 해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은 일본의 대형 전함 2척을 포격전으로 격침시키고 수송부대 양육도 좌절시켰습니다. 미군 상륙 직후인 1942년 8월 8일과 9일에 걸쳐 벌어진 사보섬 해전에서 연합군은 일본 함정을 한 척도 격침 못 시키고 중순양함 4척이 격침돼서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3개월 뒤에 과달카날 해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어 일본 해군과의 수상함 교전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일본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은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1942년 11월 중순인 현재 3개월이 지나서 약 절반 정도가 커버되었지만 이 채널에서는 실제 전투 내용이 이미 80% 정도가 다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전투 상황도 흥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정보는 포함시켜서 충실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과달카날 전역의 마지막까지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달카날 해전이 끝난 1942년 11월 15일은 메가더 장군이 총지휘하는 미군과 호주군의 연합군이 일본군이 장악한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의 부나고나 지역에 대해 탈환전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남태평양 두 군데에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육군은 뉴기니는 제18군이, 과달카날은 제17군이 맡게 했고, 이를 총괄해 제8방명군을 신설하고 사령관에 이마무라 히토시 육군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장악해보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상황 변화가 전부 1942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과달카날 해전의 패배와 연합군의 부나고나 공격이 겹친 일본군 내부의 사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미 1942년 11월 7일 과달카날 2차 대전투의 패배를 뒤로하고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참모총장과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황거를 방문해 히로히토에게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 전역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육군과 해군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속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38사단 병력의 과달카날 추진을 시도하게 되고 과달카날 해전이 벌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히로히토는 히에이와 키리시마가 비행장 포격 작전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받고 러일 전쟁 때 기뢰에 부딪혀 침몰한 전함 하츠세와 야시마의 예를 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일 작전에 천황이 이런 식으로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본은 전함 히에이와 키리시마를 잃고 히로히토는 이 또한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해전이 끝난 11월 16일 또 한 번의 보고가 황거에서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이마무라 중장은 남태평양으로 떠나면서 히로히토를 인사차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도조 히데키 총리 대신도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히로히토는 남동 태평양에서 미군의 반격은 국가의 흥망에 심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전 중인 아군을 구해서 전세를 만회하라고 이마무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히로히토도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고전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달카날 전역의 결과가 전체 태평양 전쟁의 전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전세를 만회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본 육군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때 과달카날 비행장을 만들다가 뺏겨서 이 모든 사태의 시초가 된 일본 해군은 벌써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나고나가 넘어간다면 미군과 호주군이 건설하던 부나고나 남쪽 비행장에서 일본의 남태평양 근거지인 라바울 공습도 더 쉽게 가능했고, 이후에 같은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 일본군 기지인 레이 살라마우아가 넘어간다면
뉴브리튼 섬과 뉴기니 사이의 해협을 통해 비스마르크해로 연합군이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일단 비스마르크해로 나가는 길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도네시아 자원지대와 필리핀 등으로 향하는 길이 뚫리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과달카날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과달카날 해전이 끝난 직후인 1942년 11월 17일, 해군 참모 2명이 남태평양에서 도쿄로 올라와 대본영 해군부 간부들에게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대본영 해군부에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는 이미 과달카날 해전 종료 직후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4일 뒤인 11월 21일, 일본 연합함대 사령부는 제8방병군 지휘를 개시하기 위해 라바울로 가는 이마무라 히토시 중장을 트루크 기지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추가로 투입할 육군 부대를 부나고나 지역에 투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과달카날 탈환을 아직 목표로 하고 있던 제8방병군 수뇌부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후 해군은 과달카날 철수에 관한 얘기는 당분간 꺼내지 않지만, 도쿄의 황거에서 11월 7일에 과달카날 탈환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비교해보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사정이 돌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마무라와 야마모토는 좌관, 즉 영관급 장교였던 시절부터 친교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스스럼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무라 사령관이 야마모토 사령장관을 만나고 있을 때 과달카날로 파견됐다가 2차 대전투 핸더슨 비행장 전투의 실패를 직접 보고 돌아가던 츠지 마사노부 대본영 참모가 등장하는데요. 츠지 마사노부는 이마무라 사령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과달카날 탈환 작전의 전망을 얘기합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주위의 평으로 볼 때 융통성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판단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육군 혼성 제21여단을 부나고나 지역으로 보내는 데 동의합니다. 츠지 마사노부는 귀국 후 육군 수뇌부에 과달카날 일본군의 참상을 보고했으나 육군 수뇌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결단이 늦어지고 다수 병력의 양육은 못하고 있는 사이 과달카날에 현재 있는 병력들에게 보급은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본 수상한 부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구축함 부대였습니다. 일본은 속도가 빠른 구축함으로 밤에 물자를 과달카날에 양육하고 날이 밝아서 미군 항공기가 뜨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이 방법을 G수송 혹은 도쿄 익스프레스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한밤중에 양육을 마치고 시속 65km 정도인 구축함으로 빨리 빠져나와도 항공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중간에 따라잡혀서 공격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이외에도 미군은 어뢰정 및 다른 수단에 의한 공격도 해왔습니다. 10월 하순의 2차 대전투 이후에도 일본 구축함의 피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1월과 12월경에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사용 가능한 구축함은 20척이 채 안 되었고 한 번의 G 수송 때마다 평균 2척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구축함 건조 계획은 1943년에 11척, 1944년에 10척에 불과해서 일본은 수송 작전 중 구축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이 새로 시도한 방법은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이었습니다. 11월 25일 밤에 2호 제17 잠수함이 과달카날의 첫 물자 양육에 성공했습니다. 11월 28일까지 4번의 잠수함 수송에서 양육된 물자는 93톤. 그러나 해안에 양육된 물자를 일선까지 나르는 데는 큰 고초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수송도 연료 등을 따져볼 때 경제적이지 않았고 미군 어뢰정 등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어 위험하기도 해서 일본군은 잠수함 수송 이외에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은 쇼틀랜드와 과달카날 사이에 있던 기지를 이용해 물자 보급에 잠수함보다 효율이 더 높은 소형 수송선을 이용하는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11월 하순까지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 전력은 188대까지 늘어나서 이렇게 보강된 항공 전력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일본군 기지를
주기적으로 공습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느린 선단도 계속 공격을 당해 이 방법 또한 오래 쓸 것은 못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다시 구축함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G수송 이후 세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드럼통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기름을 넣었던 드럼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에 쌀과 보리를 약 150kg 정도 채워 넣습니다. 150kg을 채우면 절반 정도 된다는데 꽉 채우지 않는 이유는 드럼통들이 물에 떠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럼통들을 구축함에 싣는데 약 200개에서 240개의 드럼통을 로프로 서로 묶어서 구축함 갑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축함들은 과달카날로 향했습니다. 구축함은 과달카날 근해까지 와서 식량이 담긴 드럼통을 몇 개씩 로프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일본 병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오는 드럼통들을 해안으로 끌고 옵니다. 드럼통을 바다에 빠뜨림과 동시에 구축함은 바로 퇴각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구축함이 물자를 양육할 때 정박해 있는 시간을 거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핸더슨 비행장 항공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최대한 거리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축함이 쓰는 연료는 이전 방법과 똑같이 소비되고 탄약같이 무거운 장비는 드럼통에 넣을 수 없는 데다가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잘못하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것이 단점이었으나 이 드럼통 수송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드럼통 수송 작전은 1942년 11월 30일 밤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굶주리는 과달카날의 일본군과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일본 육해군 지휘부, 이 드럼통 수송 작전의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과달카날 전역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